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곳 사연 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기도 한 저는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연들은 정말 제 얘기 같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 얘기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 순진하게 결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접촉사고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처음 겪게 된 교통사고에 보험을 부를 생각도 못할 만큼 당황하고 놀랬는데 피해자였던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다친 데 없어도 병원에는 꼭 가보라고 말해주면서 남편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초보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니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거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연인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요. 부모님은 대놓고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 깊은 사이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서 그런 눈치를 외면해버렸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공존했었는데요. 다들 왜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할까 하는 마음에 일종의 오기가 발동해서 남편에게 청혼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요.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리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워낙 확고하고 제가 또 남편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돌아가셔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홀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할 제가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에 그리고 결혼에 눈먼 딸인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했을 리가 없죠. 단순히 남편이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고 사람이 좋으니 저희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 함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남편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이 주변의 걱정과 달리 온화하시고 상냥해서 저는 그 집 문턱을 넘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와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당신의 남편이 생각난다며 금방 눈시울을 붉히시고는 그것을 시작으로 식사하는 내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하마.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도 결혼하면 알아야 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는 고위 공무원이었어. 만약 그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람이 어질고 심지가 고든 게 정말 아까운 인재였지. 에휴,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뭐가 급하다고 하늘은 능력 좋고 앞길 창창한 우리 남편을 데려갔는지. 나는 지금도 하늘이 원망스럽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을 적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도 걸핏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때라도 시어머니의 의중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은 빤히 보이는 것들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주 충만했기에 시어머니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우면 늘 남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따로 나가 살면 가뜩이나 남편 없이 혼자 외로웠던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실 것 같다며 저에게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2년이면 뭐 금방이지. 당신하고 둘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나도 좀 죄송스럽다.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 딸 같다고 엄청 좋아하셔. 우리 엄마 자기가 좀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 좀 대해주면 좋겠어.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아, 물론 자기한테도 잘하고. 당연하지. 자기 어머니면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우리 서로 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구분하지 말고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자. 고마워 자기야. 나는 정말 자기랑 결혼하면서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야. 저는 사탕 발림 같은 소리일지라도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하는 신혼이란 사실에 저희 부모님이 길길이 뛰어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설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어리석은 기대와 생각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찌나 자연스럽게 흘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 다니던 회사 계약의 기간 종료로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그리고 거의 매일 저에게 잔소리와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때까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 어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죠. 예, 이 옷 우리 아들 옷이지 않니? 이 옷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수 비벼 빨아라.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부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나가서 성공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아들은 고위공무원 아들의 3대 독자인데 집에서 노는 네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이 옷은 그냥 면티인데요. 그리고 저 집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가서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린데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면이건 나일론이건 네 남편 빨래는 죄다 손으로 빨라고. 너 말귀 못 알아듣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야, 저기 라고 하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제 빨래는 물론이고 세탁소에 맡길 옷이 아니고서는 죄다 세탁기에 넣고 빨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불효령이라니.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의 말이 더 저를 어이없게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손빨래 하셔. 아마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으셨는데 참았던 걸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분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몇 번이고 참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하고 아무리 좋아도 시월드는 시월드라고 하나?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주 작정이나 한 듯 남편이 출근만 하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콩깍지도 그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는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빠지더군요. 날도 추워지니 너 시장 가서 소뼈 좀 사와라. 우리 아들은 매년 손수 달인 사골국을 먹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해. 3대 독자에 고위공무원 지낸 아버지 아들인데 정성스럽게 구워서 먹여라. 알았지? 얘, 너 우리 아들 호흡기 약한 거 몰라? 청소가 있다 오면 이 먼지를 다 누가 먹겠니? 도대체 너는 니네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한다고 니네 부모님 너무 너한테 신경 안 쓴 거 아니니? 아휴,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 민혁이가 너 같은 슈퍼집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저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도 개의치 않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무시할 정도로 작지도 않고 또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라 굳이 경제적인 면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더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건물이 저희 아버지 것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요.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저희 친정집을 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날은 참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이런 집안일 가르치는 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그럼 어머니는 민혁 씨한테 집안일 다 가르치셨어요? 앞으로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제가요? 함부로 말씀하신 건 어머니 같으신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나가서 민혁 씨처럼 돈 벌어 올게요. 원래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저는 백날 해도 어머님이 말씀하는 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유, 여보, 얘가 나 지금 당신 없다고 무시하네요. 우리 귀한 3대 독자 아들, 얘가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아유, 혈압이야. 나 이러다 오늘 밤 못 넘기고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런 일이 TV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다 채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타이밍 좋게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분가할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던 날 조심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냈죠. 자기야, 나 임신하고 곧 있으면 입덧도 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왜? 오히려 엄마랑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게다가 아이 태어나면 자기 몸조리도 그렇고 아이 봐주는 것도 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바쁘실 테니 이대로 엄마랑 지내는 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차마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끙끙 앓아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당시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변했어도 남편하고는 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혼몸도 아니고 남편을 3대 독자라 그렇게 극진히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더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평소랑 똑같이 청소며 손빨래를 시키셨고 입덧이 심해져 주방에 있기도 힘든 저에게 나 때는 임신했어도 김장 100포기씩 하고 밤새 사골 끓이며 할 거 다 했다 라며 도끼 눈을 하고 엄살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마치 자기가 언제 저에게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저에겐 개모임을 간다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제가 입덧이 심해 집에서 저녁 먹기가 미안하니 밖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자고 하셨다는데 저도 사람인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자기 옷은 죄다 손빨래하고 어머니는 그 쉬운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셔. 내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당신 어머니,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꼭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근데 입덧하는 나한테 미안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해? 나 힘들어. 내가 이러고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임신해서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 당신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설령 자기 말이 맞다고 해도 자기가 며느린데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말 없이 며느리니까 당신의 종처럼 살라는 거야? 아, 말을 해도 참. 나도 힘들어. 당신은 이제 회사 생활 안 하니까 속 편해서 그러나 본데 나는 회사 일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 짜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못 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돼? 그럼 나 좀 편하게 해줄래? 진작 못할 거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이게 뭐냐? 저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 뭐 본 게 있나요? 사람 하나, 사랑 하나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꼴을 보니 왜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만 힘들다고 제 힘듦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투정 정도로만 여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임신 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때 망설임 없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남편과 헤어지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러려면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 이혼은 정말 더 참다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평생 모르고 살던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에게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라고 비난했고 남편은 우울증이 먹고 살 고민 없는 배부른 사람이 괜히 걸리는 병이라며 저를 한심스럽게 보는데 배는 불러오고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서 집안일 해주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침이면 꼭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저에게 아침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전날 술을 먹어서 속이 너무 아프다면서요. 저는 나도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남편은 가라는 회사는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에게 대신 차려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방에 들어와 제 얼굴에 찬물 한 바가지를 뿌리셨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지자 도망치듯 그제야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밥을 굶고 출근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감히 3대 독자 내 아들을 굶겨? 네가 그러고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때 잠옷바람인 채로 집 밖에 쫓겨났어요.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는데 게다가 좋지 않은 몸에 찬물까지 뒤집어 썼으니 제가 느끼는 추위는 말도 못했죠. 제가 알겠으니 패딩이랑 지갑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추위에 떨다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저 멀리 떠난 후였어요.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저를 이런 상황까지 내몬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야말로 저 자신까지 집어삼킬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헤어져 그 망할 집구석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그동안 당한 서름과 병원에 오게 된 일들을 모조리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저 신혼 재미에 빠져 친정 부모도 잊고 사는 줄 아셨다며 저희 엄마는 울고 저희 아빠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내셔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고 당신을 찾자 쌩하니 주랭랑을 쳤어요. 남편 역시 장인에게 혼이 날까 무서워 병원은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동안 함께 산 가족이고 남편이었구나 하는 허탈감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제 아이도 이런 집에 태어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등신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간 지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장 제가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잠잠한 저를 보며 어쩌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시어머니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딸 자식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이번 일로 너도 반성 많이 했지? 반성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끝까지 경우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그때까지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남편에게 괘씸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제 짐이 집에 있으니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고 짐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이혼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하며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지는데 저도 화가 나서 땅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시어머니가 하신 대로 똑같이 던져버렸어요. 어머, 얘 하는 행동 봐.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니네 부모님은 여태 너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뭐 했다니? 아,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하느라 너한테 관심도 없지? 저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관심 엄청 많으세요. 눈 있으면 이것 좀 보실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등기부 등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리모컨 던지듯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가지고 와서 유세를 떠냐며 봉투를 열었고 여태 슈퍼가 있던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인 걸 까맣게 모르던 시어머니는 손을 바르르 떨며 할 말을 이르시는데 저는 이제는 제 차례 같아서 당한 만큼 갚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가정교육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어떤가요?
아침밥 안 해준다고 그 사단을 만들고 자기 자식이 당신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일말의 죄책감은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돌아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남편에게 뺏어서 북북 찢어버리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됐고, 너 이것 좀 봐. 글쎄, 쟤네 슈퍼가 그냥 슈퍼가 아니더라고. 너 몰랐어? 그 건물이 네 처갓 건걸? 그리고 이번에 그 건물을 쟤한테 줬는데 네가 왜 이혼을 해? 쟤한테 저런 삼각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건물 있으니까 이젠 이혼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충성하고 살라고? 누가 충성하래? 그냥 이혼만 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였지만 어찌나 제 귀에 잘 들리는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은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저를 내쫓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저 이거 인터넷이며 저 사람 회사에 다 뿌릴까요? 저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새끼도 잃은 애미가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딨겠어요? 제가 어머님 3대 독자 한번 망쳐볼까요? 어머, 제가 돈이 있다고 눈빛 변한 것 좀 봐. 이게 다 네 아버지 없다고 제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여보.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 죽은 남편 그늘에 숨어 사세요. 제가 어머님을 우습게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거 진짜 재판까지 가볼까요? 알았어. 당신도 그만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그래.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당신 진짜 비겁해. 처음부터 당신이라도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우리 애기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어.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죄책감도 없니? 그래서 이혼하잖아. 나도 당신 보고 있으면 힘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후회된다고. 남편은 저에게 다음날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이지 이 집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짧았지만 다신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이혼 직후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당신 며느리가 아닌 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한동안은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어떤 날은 불같이 자기 3대 독자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고 화를 냈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는데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나중엔 무슨 짓을 할까 무섭기까지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정말로 자유를 얻었고 그동안 뺏긴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건물은 형제가 없던 저이기에 원래 친정아빠는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에게 건물을 줬다가 저에게 상속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든든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이전시켜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또 공실이 있어서 가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를 가지 않는 내내 그렇게 회사 다녔던 제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물 명의만 갖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되찾은 평범한 행복이 마냥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중한 행복을 이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늘에 먼저 보낸 제 아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그렇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애청하는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도 없이 항상 건강한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마더라는 영화를 보다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영화 끝부분이던가요. 극중 엄마 역을 맡은 김혜자 씨가 자기 아들 대신 범인으로 몰린 청년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 없니? 엄마가 있다면 자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두지는 않을 거란 의미의 대사였어요. 영화상 주인공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 대사였죠. 그런데 그 대사를 듣자마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누명을 쓰고 철창 안에 갇힌 청년이 마치 제 자신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줄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건 돌아갈 집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한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면접을 볼 때, 심지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상대의 이 질문에 저처럼 부모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곤 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그날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맞았던 어린이날, 저는 며칠을 부모님을 졸라 용인에 있는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엄청난 인파에 휩쓸려 정작 놀이기구는 몇 개 못 탔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해질녘엔 퍼레이드까지 봤죠. 정말 최고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아빠 엄마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계셨죠. 꿈결 같은 그 소리에 취해 잠들었는데 글쎄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 몸이 엄청 아프고 숨을 쉴 때마다 배에 힘이 빠지고 아팠어요. 꼭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도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없다니 이상했죠. 그래서 간호사 언니한테 우리 엄마랑 아빠 어딨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경찰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경찰 아저씨는 힘들게 얘기를 꺼내셨죠.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제 팔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꿈이 아니란 걸 알았죠.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끝끝내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모라고는 하지만 아빠와는 배다른 남매 사이라서 지금껏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죠. 경찰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했대요. 그때 고모가 저를 맡아주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참 대단해. 친오빠도 아니고 배다른 오빠 딸을 키우겠다고 나서다니.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고모를 따라 부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서울 우리 집을 처분한 돈과 부모님 앞으로 예금돼 있던 돈,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고모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사실 그 돈 때문에 말이 많긴 했어요. 처음엔 저를 맞지 않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 소식을 듣고는 고모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모와 친척들은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고모와 저는 친척들을 피해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쫓아왔는지 한 번은 학교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운 탓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져서 한동안 전교생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척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제야 고모와 저는 더 이상 친척들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죠. 고모는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거나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함께 살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모와 함께 사는 집은 일종의 기숙사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내가 독립할 나이가 되면 언제고 떠나야 되는 곳으로 인식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고모 집을 나오게 됐을 때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서울살이를 하고부터는 부산 고모 집에 가는 일이 뜸해졌어요. 가끔 고모가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저 식당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는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만남도 끝나고 말았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났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비며 용돈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왔을 정도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지만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가 자기라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딱히 결혼이 급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오랜 연애 기간 탓에 거의 며느리로 인정받던 터라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상 결혼을 앞두니 전과는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이요. 난 우리 애가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다. 솔직히 부모 없는 널 받아들이는 게 나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아. 어쩌겠니? 이게 부모 마음인걸. 난 내 자식이 장인장모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으면 했다. 씨암탉은 아니래도 삼계탕 정도는 끓여줄 장모는 있어야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뭐? 아휴, 내 아들이 처가 도움 하나 못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분해. 내 말이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 9년간 거의 며느리 수준으로 철철이 옷도 사다 드리고
매번 화장품도 사드렸건만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 고하라 싫다니 정말 야속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는걸요. 세상에 누가 고아인 며느리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받아주겠어요. 그걸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껏 윤정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윤정이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엄마가 뭐라 그러든 저 이 결혼해요. 지난 9년 동안 내 뒷바라지에 우리 집 뒷바라지까지 다 해온 윤정이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접으세요. 그동안 잘하면서 반항 한 번 없었던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시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식구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 내 뒤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도 되고 내 부모님도 될게. 남편의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늘 텅 비어있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댁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와줄 수 있겠냐고요. 고모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한 고모를 그런 자리에 앉히게 돼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부산 고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윤정아,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상견례 자리에 못 나갈 것 같구나. 사돈 어른께는 내가 직접 연락드릴게.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가슴속에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부모 없는 서름이구나 싶었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고모는 제 부모도 아닌데 부모 노릇 못 해준다고 화를 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돈 안에서 집을 구하고 신혼살림과 그 밖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돈이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어요. 제 원룸을 빼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태야 해서 결혼 전에 제가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혼수 가전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렴하게 장만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신혼집을 꾸며가던 어느 날 집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누이와 함께 말이죠. 넌 이걸 혼수라고 준비한 거니?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릇도 하나같이 싸구려 해. 아유, 이래서 부모 없는 애가 어디가 티가 나도 난다는 거다. 니네 고모란 사람도 그렇다. 부모 대신이면 이럴 때 혼수라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몸 아프다고 상견례도 못하겠다고 했으면 결혼 준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뭐 며느리 드리는 게 아니라 고아 하나 떠맞는 꼴이잖아.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남의 자식까지 떠안아야 하냐고. 그리고 얘,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험금 받은 건 다 뭐 했니? 못해도 몇 억은 나왔을 텐데 설마 그걸 다 쓰진 않았을 테고 고모한테 얘기 들은 거 없어? 남은 돈은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고모가 꿀꺽하면 어쩌려고? 맞아요, 언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주변 사람이 그런 돈은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찾아가서 달라고 해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 부모님 보험금이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그 돈에 대해 궁금하긴 했어요. 친척들이 달려들 정도라면 액수가 꽤 됐을 텐데 그동안 저 키우고 학교 보내는데 썼다고 해도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모가 직접 얘기를 해주면 모를까. 제 입으로
돈 얘기를 꺼내긴 좀 껄끄러웠어요. 사실 지금껏 키워준 대가로 고모가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같이 식장에 가자고 하려고요. 그런데 윤정아, 내가 아무래도 결혼식에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날 회사 출장이 잡혀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대신 네 계좌로 축의금 좀 붙일게. 신혼여행 가서 쓰렴.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모,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한테 정이 없다지만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식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못 온다고 하지 그랬어요. 그래야 기대도 안 하죠.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요, 고모랑 살면서 늘 외로웠어요. 고모는 한 번도 절 가족으로 대한 적 없었으니까요. 이럴 거 차라리 다른 친척들이 저 데려간다고 할 때 주지. 왜 절 데리고 산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탐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어져서 이러는 거냐고요. 말해봐요. 변명이라도 하라고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요, 다시는 고모한테 전화 안 해요. 고모가 죽었대도 안 찾아갈 거예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 키워준 값으로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 고모와 연을 끊겠다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고모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신부 부모석은 공석인 채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 측 집안 사람들이 제가 고아라는 걸 눈치채버렸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니? 아무도 안 올 거면 사람이라도 사서 자리에 앉혔어야지. 꼭 그렇게 자리 비워두고 나 고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했냐고. 네 눈엔 우리 집이 우습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불쌍해서 고아 며느리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제 실수예요.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그럼 약속해라. 앞으로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겠다고.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고 우리 집 개처럼 내 말에 따르겠다고. 왜? 싫어? 못하겠어? 결혼식 날 봐서 알겠지만 너한테 부모가 있기라니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기라니 네 뒷배 대줄 사람은 네 남편이랑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줄 알고 시댁에 충성하란 말이야. 언니, 시어머니 잘 얻은 줄이나 아세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배가 돼준대요? 언니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댁 복은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고요. 나한테도 잘 좀 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눈을 피해 제게 막말을 해대곤 했어요. 처음엔 몇 번 이러다가 반응 안 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나중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는 이전과는 완전 달라졌지 뭐예요? 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딸 시집 보낼 때가 되니 며느리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건지 시어머니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그간의 행동으로 보아 이러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꿍꿍이를 알게 됐거든요. 예, 내가 일전에 말했던 니네 부모님 사망보험금 말이다. 그거 네 고모한테 물어봤니? 얼마나 남아있다디? 저 어머님, 그 일은 잊어주세요. 그동안 생활비며 제 학비로 들어간 돈도 꽤 되고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저 고모한테 그 돈 달라고 못해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너 그게 한두 푼인 줄 아니?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가해자한테 받은 위자료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거기다 보험금에 니네 집 팔아 챙긴 돈까지 못해도 수억은 될 거다. 그걸 포기하겠다고? 너 바보 아니니? 어디 모자라니 아니냐고.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알아서 하마.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업체에 의뢰해 고모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엄청난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고모란 여자가 부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구입 연도를 보니까 너 데리고 오고 딱 1년 뒤야. 이게 뭘 의미하겠니? 은행 말단 직원인 네 고모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수억짜리 건물을 사? 게다가 그게 지금 가격이 올라서 얼마가 됐는지 아니? 무려 50억이 넘는댄다. 아우 이 도둑년. 그래놓고 입 싹 닫군?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안 되겠다. 당장 소송 시작하자. 아니지.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네 고모한테 전화해서 건물 팔아달라고 그래. 안 그럼 소송한다고. 솔직히 놀랐어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고모가 저를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고 그 정도면 고모도 할 만큼은 했다 싶었어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설사 고모가 보험금으로 건물을 샀다고 해도 그거 달라고는 못해요. 부모 없는 절 키워준 부모 같은 분이니까요. 사는 동안 고모한테 눈치 보고 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일은 그만 잊어주세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지금 널 돌보는 건 나야. 그럼 나도 얼마간의 보상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고모한텐 건물도 주면서 왜 나한텐 10원 한 장 안 내놓니? 막말로 너 결혼할 때 뭐 해왔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마음 약한 내 아들 꼬셔선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왔잖아. 모르면 모를까? 네 고모 건물주 된 거 아니상 나도 너한테 돈 좀 받아서 내 딸 결혼하는데 혼수랑 예단비에 보태야겠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돈 받아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며 고모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이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네? 아가씨 산후조리를 저보고 하라고요? 그럼 회사는 어쩌고요? 여름 휴가 있잖아. 우리 애 출산일 맞춰서 휴가 잡으면 되지. 어차피 제왕절개 할 거니까 출산일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말이다. 아휴, 딴 집들은 이럴 때 큰 며느리가 알아서 시누이 산후조리원비도 턱턱 내준다는데 이건 뭐 50억 건물도 지 고모한테 뺏기고 찍소리도 못하는 앤데 그럴 주변머리라도 있겠어? 그러니 어쩌겠니? 네 몸이라도 써서 네 할 도리를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말고 네가 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애 산후조리 맡아서 해. 너도 나중에 애 낳을 거 아니니? 미리 예습한다 셈치고. 알았어? 지난번 일 때문에 단단히 속이 꼬인 시어머니는 이번만큼은 당신도 양보를 못하시겠다며 산후조리원비를 내놓든 몸으로 때우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곤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랑 부산에 좀 가야겠다. 자기 고모님이 방금 숨을 거두셨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비록 연락도 끊고 살기로 했었지만 제 유일한 혈육인데다 절 키워준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저한테 해야지 왜 남편한테 했냐는 거죠. 자기야, 근데 왜 당신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제야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저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제가 살던 옥탑방 앞에서 서성이는 고모랑 우연히 마주쳤고 그날 이후 저 몰래 고모랑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어디 아프진 않은지 돈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남편한테 묻곤 했다더군요. 결혼할 때도 저 몰래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부산에 사두신 건물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전 친척들이 제 부모님 보상금을 뺏으려고 할 때 몰래 사둔 거라고요. 언제고 때가 되면 저한테 돌려줄 생각이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다나 봐요. 고모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동안 말 못했어. 그리고 말이야, 고모님이 많이 아프셨어. 상견례를 앞두고 쓰러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복막암 판정을 받으셨다나 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느라 상견례도 못 오셨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은 참석하시려고 재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이가 너무 빨라서 그러지 못하셨어. 당신이 알면 좋은 일 앞두고 힘들어할까 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 안 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알았다면 진작 당신한테 이야기할 걸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남편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모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동안 고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지켜주었던 고모를 알아보지 못한 제 무심함에 화가 났어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산 집을 떠날 때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났었는데 어쩌면 이게 다 이별할 때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모의 배려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 저는 장례를 치른 뒤 고모가 살던 부산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20살 봄에 떠나온 후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집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제가 쓰던 방은 나올 때 그대로 잘 정돈되어 있었죠. 어쩌면 고모는 제 방을 쓸고 닦으며 제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언제고 찾아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지켜왔던 거겠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저는 부산 우리 집에서 고모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눈물에 담아 흘려보냈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가, 정말 축하한다. 하늘이 그래도 무심하진 않구나. 널 위해 네 고모도 데려가지고. 그래, 그 건물 문서는 잘 챙겨왔니? 상속세는 얼마나 나온다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물 얘기부터 꺼냈어요. 그 사악한 눈빛을 반짝이면서요. 사람이라면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었는데 축하한다고요? 그분 저 키워주신 분이에요. 빈말이라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 정도는 하셨어야죠.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왜요? 그 건물 팔아서 어머님 딸 산후조리원비 내란말 하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고아 며느리 받아준 대가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건물 팔아달란 말 하러 오셨어요? 도대체 왜 자꾸 와서 제 속을 뒤집으세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고아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고아라고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건데요? 부모 없는 건 어머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왜 저만 괴롭히냐고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모 건물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 건물에서 나온 돈 10원 한 장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딸한테 안 갈 거니까요.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퍼붓곤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말했는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어머님은 제게 고아란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제 말에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고아 어쩌고 소리를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엄마들은 나이 들면 아들 눈치를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아무튼 일련의 사건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50억대 건물주가 되었어요. 저에게 시댁의 개로 살라던 시어머니는 닭 쫓던 개가 되어선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됐고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따라 고모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모한테 가서 고모랑 수다 떨다 와야겠습니다. 저를 묵묵히 지켜준 고모를 위해서라도 기죽지 않고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